저는 이경아, 지금 47살이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얼굴에 새겨진 세월이 낯설지 않은데 그게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죠. 29이었던 그해 겨울, 저는 딸을 낳았고 그 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이라는 말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내가 설마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남편 최동혁을 처음 만난 건 25살, 지인 소개로였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약속 시간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었고 밥 먹을 때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연애는 2년 반 정도 했고 주변에서는 다들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긴장이 됐어요. 눈빛이 강한 분이었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어딘가 심사를 보는 것 같아서 괜히 등이 뻣뻣해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그때는 시어머니라는 게 다 그런 거라고 제가 더 잘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 살림을 꾸리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어머님이 장바구니를 양손 가득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연락은 없었어요. 문자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그냥 오신 거였죠. 나왔어. 밥은 먹었어? 냉장고 좀 봐야겠다. 뭐가 좀 들어있나. 그날 이후로 그 패턴이 반복됐어요. 예고 없이 오시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어느 순간부터는 세 번을 넘어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원래 그래.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지. 좀 이해해. 점점 뜸해지실 거야. 이해해달라는 그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무게 없이 들렸는지 몰라요. 그런 말 뒤에는 항상 아무 행동도 없었으니까요. 임신을 하고 나자 방문 횟수는 더 늘어났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어머님의 목소리도 더 커졌고, 제가 뭘 먹고, 어떻게 쉬고, 어디에 앉는지까지 전부 다 간섭의 대상이 됐죠. 그 자세로 앉으면 애가 삐뚤어져. 그 음식은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다 알아봤어. 소아과 의사한테 미리 들은 정보가 있으면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됐어요. 요즘 의사들이 뭘 알아? 나는 혼자서도 애 둘 키웠어. 내 말 들으면 돼. 딸이 태어난 건 그해 12월 초였어요. 새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처음 불러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나던 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이 새봄이를 받아들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으려 하면 꼭 뭔가 한마디가 나왔죠. 산모는 쉬어야지. 내가 안고 있을게. 젖은 왜 먹여? 분유가 편해. 내가 타줄게. 밤중 수유를 하려고 일어나면 이미 어머님이 분유를 타고 있었고 제가 재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신다며 아이를 가져가 버리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 집에서 저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낳아준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소아과를 데려간 날이었어요. 새봄이 열이 조금 있어서 진찰을 받고 왔더니 어머님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애가 훌쩍거리기만 하면 병원부터 가려고 해?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거야. 좀 두고 봐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가 아픈데 두고 봐야 한다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당연한 얼굴로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그날 저녁 혼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수면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는 아예 소리를 지르셨어요.
넌 육아 공부 아예 안 하니?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지? 남편은 그날도 엄마가 오래된 방식이 있으니까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죠. 이 집에서는 내 말이 단 한 번도 먼저인 적이 없구나.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건 세범이 태어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문진표 결과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많이 힘드셨겠다고.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서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문에 기댄 채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아픈 거고 이 집안에서 계속 아파가고 있구나. 남편한테 진단서를 보여줬을 때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나온 말이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였죠. 그날 밤 저는 세범이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 집에서는 내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했죠. 이혼 얘기를 꺼낸 건 제가 먼저였어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애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이미 수십 번은 마음속으로 이 말을 삼키고 또 삼킨 뒤에 꺼낸 거였거든요. 며칠 뒤 어머님이 오셨을 때 남편이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굳더니 잠시 후 생각보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억지로 붙어 있어봤자 서로 힘들지. 그 말이 얼마나 빠르게 나왔는지 저는 그 속도가 지금도 기억나요. 망설임도 없었고 말리려는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그 반응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죠.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 동안 식탁만 내려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날 새범이를 안고 짐을 쌌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말했어요. 새봄이는 두고 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새봄이를 더 단단히 안고 그냥 걸었죠. 그 겨울바람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래도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던 그 감각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반지하집에 처음 짐을 풀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경기도 외곽, 창문 아래로 사람들 발목만 보이는 그 작은 방에 새봄이 짐을 먼저 내려놓고 나서야 제 가방을 들여놨죠.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 원. 그게 제가 가진 전부로 구할 수 있는 가장 나은 공간이었어요. 좁았지만 남편 눈치 볼 일도 어머님 초인종 소리에 가슴 철렁거릴 일도 없다는 게 그 방을 처음 봤을 때 든 첫 번째 감정이었죠. 새보미는 그 반지하에서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첫 걸음마도 그 좁은 방 안에서 뗐어요. 아이가 벽 모서리에 이마를 받고 울 때마다 제가 더 크게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좁은 데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싶어서요. 양육비는 처음 6달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7번째 달부터 그냥 뚝 끊겼죠. 법원에 양육비 이행 신청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갑자기 자기 명의 예금을 어머님 계좌로 옮기고 차도 남의 이름으로 돌리고 집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꽤 치밀하게 쓰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과 어머님의 연락처 또한 변경되어 연락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게 어머님 아이디어였는지 남편 혼자 생각해낸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 방식이 너무 빠르고 깔끔해서 혼자서 생각해낸 것 같지는 않았죠. 저는 낮에는 동네 부동산 사무소에서 보조 일을 했어요. 처음엔 서류 복사하고 전화 받고 청소하는 수준이었는데 그게 싫지 않았어요. 뭐라도 배울 수 있다면 괜찮았거든요. 소장님이 어느 날 책 한 권을 툭 던져줬어요. 경매 기초라고 쓰인 낡은 책이었는데 집에 가져와서 새봄이 재워놓고 그 책을 펼쳤을 때
뭔가 눈이 조금 열리는 느낌이 들었죠. 부동산 경매라는 게 처음엔 그냥 돈 있는 사람들 세계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돈의 많고 적음보다 아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세봄이가 아프면 밤새 안고 있다가 새벽에 다시 책을 폈어요. 그게 몇 년이 쌓이자 소장님이 슬슬 실전 물건 분석을 맡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 일이 이상하게 재밌었어요. 세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처음으로 경매 입찰을 직접 해봤어요. 낙찰은 안 됐지만 그날 법원 입찰함 앞에 서 있었을 때의 그 감각이 이상하게 제 발 아래 땅이 좀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죠. 그 무렵 세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가방을 내던지며 운 날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참 만에 나온 말이 엄마, 나 아빠 없다고 애들이 고하래 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세봄이를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이가 잠든 뒤에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서 책상 위에 펼쳐놓은 경매 교재를 멍하니 바라봤죠.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감정과 그래도 절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 손이 책장을 넘기고 있더라고요. 세봄이는 그래도 씩씩하게 자랐어요. 저를 닮은 건지 어려서부터 감정 표현이 절제된 편이었고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아이였죠.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공부하는 걸 옆에서 보더니 자기도 경제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진지하게 엄마, 이 물건 낙찰가 너무 높게 쓴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웃음이 났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 사이 저는 소장님 밑에서 경력을 쌓아 정직원이 됐고 수수료를 나누는 구조로 계약을 바꿨어요. 조금씩 모은 돈이 통장에 쌓이기 시작했고 반지하에서 1층 햇빛 드는 방으로 이사한 날 세봄이가 창문 앞에 서서 한참 밖을 내다봤죠. 엄마, 여기는 사람 발이 안 보여. 좋다. 그 말에 웃으면서도 마음이 먹먹했던 건 이 아이한테는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 않았다는 게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어요. 다음엔 더 올라가자고. 공중전화로 남편한테서 연락이 오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었는데 그것도 양육비 독촉 내용 증명을 보낼 때 반응하는 방어적인 연락이었어요. 밥은 먹고 사냐? 세봄이는 잘 크냐 같은 말은 한 번도 먼저 한 적 없는 사람이었죠. 어머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어요. 지인 통해 들은 바로는 여전히 그 분당집에서 사시고 남편이 사업을 몇 개 벌이다가 다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그 말을 들어도 그때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저는 그 집안과 이미 끝낸 사람이었고 다시 엮일 이유도 다시 볼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세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봄에 수학여행비 납부 안내 문자가 왔어요. 20만 원이었는데 그달에 차 수리비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통장이 텅 비어 있었죠. 학교에 전화해서 조금 미뤄도 되냐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어머니, 혹시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거냐고 물어봤고 저는 그 말에 목구멍이 잠깐 막혔어요. 괜찮다고 다음 주엔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세봄이 수학 여행비는 친정 엄마한테 빌려서 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목소리가 아무렇지 않은 척 유지하는 게 그날따라 유독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세봄이는 대학에 붙었고 저는 그날 합격 문자를 받아들고 부동산 사무소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죠.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온 게, 그 반지하 방에서 여기까지 온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세봄이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해요. 대신 가끔 밥 먹다가 슬쩍 제 손등에 자기 손을 올려놓는데 그 온도가 어떤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세봄이가 20살이 되던 해에 저는 처음으로 제 명의로 소형 아파트 하나를 낙찰받았어요. 전세를 놓고 수익을 내는 구조. 소장님한테 배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었지만 그 등기권리증이 제 손에 쥐어졌을 때의 그 감각은 아직도 손에 남아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수익이 쌓이면서 통장이 조금씩 두꺼워졌죠. 그러던 어느 오후였어요. 사무소 팩스기에서 경매물건 안내문서가 넘어오는데 주소를 훑다가 손이 멈춰버렸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그 주소를 저는 한 번에 알아봤어요. 18년 전 새보미를 안고 현관문을 나섰던 그 집이었어요. 저는 잠시 그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랍을 열고 넣어뒀죠. 그 종이를 다시 꺼낸 건 이틀 뒤였어요. 업무 서류를 찾다가 손끝에 걸렸는데 결국 꺼내고 말았죠. 그 주소는 두 번 읽을 필요도 없었어요. 눈에 들어오는 순간 18년 전 겨울 그 현관문 앞이 그냥 바로 떠올랐으니까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등기부 등본부터 떼어봤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죠. 등기부 등본이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근저당 설정이 3개, 가압류가 2개, 그것도 최근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걸린 것들이었죠. 부동산 일을 18년 하다 보면 등기부만 봐도 그 집의 상황이 대략 그려져요. 이건 서서히 기울어진 게 아니라 한꺼번에 무너진 흔적이었죠. 채권자 이름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법인 2곳, 개인 1명,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 2건. 합산 금액이 집 감정가의 절반을 이미 넘어서 있었죠. 남편 사업이 정리됐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이 등기부는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업 하나가 접힌 게 아니라 전방위로 빚이 터진 상황이라는 게 숫자로 보이고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프린트해서 가방 안쪽 지퍼칸에 넣었어요. 소장님한테도 세보미한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퇴근길에 오래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를 그냥 보내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숫자를 돌리고 있었죠. 경매 감정가, 예상 낙찰가, 명도 비용, 취득세, 보유세, 제 통장에 있는 돈, 묶여있는 전세 보증금 회수 일정, 끌어올 수 있는 최대 자금. 계산이 되긴 했어요. 빠듯하지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선뜻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이게 냉정한 판단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감정이 끼어든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보미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늦은 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밥 먹자고 했는데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동안 저는 계속 그 등기부 숫자를 생각하고 있었죠. 엄마, 오늘 어디 불편해? 표정이 좀 이상한데?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고 했어요. 세부미는 더 묻지 않고 국을 제 앞으로 밀어줬는데 그 작은 행동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저는 그 물건의 과거 거래 이력을 전부 뽑아봤어요. 남편이 그 집을 취득한 시점, 그 이후 담보대출을 처음 일으킨 시점, 가압류가 처음 걸린 시점을 시간 순서로 나열했죠. 그걸 보니까 흐름이 잡혔어요. 처음 대출은 어머님 명의로 된 사업체 보증을 선 게 시작이었고 그게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집까지 담보로 들어간 구조였죠. 어머님 명의 사업체. 저는 그 단어를 보고 잠시 멈췄어요. 어머님이 사업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님이 돈 관리에 관여한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명의까지 쓰셨다는 건 그 서류를 보기 전까진 몰랐죠.
소장님이 지나가다가 제 화면을 힐끗 보더니 물었어요. 그 물건 관심 있어요? 분당이면 입지는 좋은데 권리관계가 좀 복잡하게 엉켜있네. 그냥 분석해보고 있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소장님은 더 묻지 않고 지나갔지만 저는 그 짧은 대화 뒤에 화면을 끄고 한참 의자에 기대어 있었죠. 지금 내가 이 물건을 들여다보는 게 일인지 아닌지 그걸 스스로한테 솔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었어요.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는데 일이기도 했고 아닌 것이기도 했죠. 경매 물건으로서 이 집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었어요. 입지도 나쁘지 않고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여도 정리해보면 큰 하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건 제가 세보미를 안고 걸어나온 그 집이기도 했어요. 그 두 가지 사실이 제 머릿속에서 별개로 존재하면서도 자꾸 겹치고 있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입찰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만 보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보니까 오히려 더 냉정해졌죠. 내 통장 잔액, 만기 도래하는 예금 2건, 전세 보증금 반환 예정일, 가능한 대출 한도, 다 더하면 낙찰 예상가 상단보다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하는 순간, 떨려야 하는 순간인데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세보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곧 입찰 하나 할 것 같은데 꽤 큰 금액이야. 라고만 했죠. 어디 물건인데? 엄마가 직접 말하면 좋겠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안 해도 돼. 저는 그 말에 잠시 세봄이 얼굴을 봤어요. 이 아이는 어쩜 이렇게 어른이 됐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더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엄마 믿어줘. 라고 했어요. 세봄이는 당연하지 하고 짧게 답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18년을 저를 믿어줬으니까 저도 이 한 번은 제 판단을 믿어봐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소에 출근해서 입찰 준비 서류 양식을 꺼냈어요. 손이 종이 위에 올려지는데 그제야 실감이 났죠. 이게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18년 전 그 집에서 짐을 들고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제가 걸어온 길이 이 종이 한 장 앞으로 이어져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펜을 들고 물건 정보 척칸에 주소를 써내려갔어요. 입찰 준비 서류를 꺼내놓은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엑셀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파일명은 그냥 숫자로만 저장했죠. 누가 봐도 뭔지 모르게요. 첫 번째 시트에는 그 물건의 감정가와 예상 낙찰가 범위를 넣었어요. 법원 감정가 기준으로 유찰 횟수를 대입하면 이번 입찰 최저가가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써야 할 금액의 상단과 하단을 잡아봤죠. 두 번째 시트에는 제가 현재 가진 자금을 전부 나열했어요. 숫자를 다 더해보니 낙찰 예상가 상단에서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명도 비용이랑 취득세까지 감안해도 감당이 안 되는 범위는 아니었죠.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세봄이 이름으로 들어있는 적금이 있었는데 제가 세봄이 대학 등록금으로 넣어두기 시작한 돈이었거든요. 그 돈을 쓰는 건 세봄이한테 먼저 물어봐야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밥을 먹고 나서 세봄이를 불러앉혔죠. 엄마가 이번에 입찰 준비하는 물건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할게. 라고 시작했어요. 세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죠. 네 할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이야. 라고 했어요. 세봄이가 잠깐 눈을 깜빡였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죠. 할머니 집? 경매 나왔어? 응. 근저당에 가압류까지 다 합치면 집이 버티질 못해. 곧 매각 기일이 잡혀. 세봄이가 잠시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내 적금 써도 돼.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빠르게 나와서 오히려 당황했죠. 엄마가 이 집 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럼 됐어. 나는 엄마 믿어.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아이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을 끌어쓰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세봄이가 딱 한마디를 더 했어요. 엄마, 나 장학금 받고 있잖아. 이미 등록금 걱정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는데 눈물도 나왔어요. 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제 짐을 미리 덜어주는 사람이 돼 있었나 싶었죠. 적금해지는 세부미 동의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했어요. 숫자가 맞춰지는 걸 확인하면서 저는 엑셀 파일 마지막 칸에 입찰 가능이라고 적었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 변호사 사무소에 예약을 잡았어요. 입찰과 별개로 오래전부터 미뤄뒀던 일을 이제 같이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변호사 선생님 앞에 앉아서 양육비 미지급 관련 서류를 꺼냈어요. 18년치 기록이 담긴 서류 묶음은 생각보다 꽤 두꺼웠죠. 법원에 양육비 이행 신청을 냈다가 집행이 번번이 무산됐던 기록, 남편 명의 재산이 어머님 명의로 이전됐던 당시 등기기록 사본, 이체가 끊긴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미지급 금액 계산서까지 다 가져갔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넘기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 정도면 강제 집행 충분히 가능합니다. 급여 압류 신청하면 이번엔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남편이 현재 어디 소속인지 파악이 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 집 등기부에서 확인한 채권자 중 하나가 법인이었고 그 법인 대표로 남편 이름이 걸려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변호사 선생님이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면 급여 또는 배당금 압류로 접근할 수 있어요. 내용 증명 먼저 발송하고 반응 보죠. 내용 증명 발송일은 입찰 기일보다 열흘 앞으로 잡았어요. 이건 감정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었어요. 포석이었죠. 내용 증명이 남편한테 닿으면 반드시 반응이 올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반응을 입찰 전에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저한텐 필요했거든요. 내용 증명 발송하고 사흘째 되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오래전 남편이 쓰던 번호는 진작에 바뀌었고 어머님 번호도 일방적으로 수신 차단된 지 오래였지만 이 번호는 뭔가 느낌이 달랐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번호로 전화가 2번 더 왔어요. 저는 2번 다 받지 않았죠. 그날 밤 문자가 하나 왔어요. 내용 증명 받았어. 한 번만 통화하자. 얘기하고 싶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어요. 답장하지 않았죠.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 경아야,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어머니도 상황이 안 좋고, 제발 한 번만. 저는 그 문자도 읽고 덮었어요. 18년 동안 세봄이 아프다고 연락해도 공중전화로 짧게 끊던 사람이 내용 증명 받자마자 이름을 부르며 연락을 해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문자 캡처를 보내드렸어요. 선생님은 잘 보관하시라고 이후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했죠. 입찰 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요. 회사에서도 말수가 줄었고 집에서도 세봄이랑 밥만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죠. 세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슬쩍 물었어요. 엄마, 지금 무서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무섭냐고 하면 솔직히 조금은 그랬죠. 근데 이상하게 그 무서움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종류의 무서움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앞에 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감이랄까? 그쪽에 더 가까운 감각이었죠.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세봄이가 조용히 웃더니 엄마 원래 무섭다고 안 하잖아. 했죠. 저도 피식 웃었어요. 그 애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입찰기일 아침은 생각보다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고
커피를 끓이면서 창밖을 보는데 날씨가 맑았죠. 세보미는 제가 나가기 전에 일어나서 토스트를 구워줬어요. 별말 없이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었는데 그 조용한 아침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해줬죠. 엄마, 잘 다녀와. 잘 될 거야. 현관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그 말이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응, 이라고만 했는데 걸어가면서 눈이 조금 뜨거워졌죠. 법원 입찰장은 이미 사람들이 꽤 차 있었어요. 저는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서 입찰 봉투를 꺼냈죠. 봉투 안에 금액을 적어 넣었습니다. 입찰함에 봉투를 넣은 뒤 자리에 앉아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낙찰자 호명이 시작됐고 제 이름이 불린 건 두 번째 물건이 끝나고 나서였죠. 이경아 씨, 낙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뭔가 크게 출렁이는 게 있었는데 그걸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한번 꾹 눌렀어요. 절차를 마치고 법원 건물을 나오는데 햇빛이 눈에 들어와서 잠깐 손으로 가렸죠. 세보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됐어. 라고요. 알고 있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긴장이 풀린 건지 아니면 다음에 올 일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무거워진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명도 절차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집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게 법적으로 따로 진행이 되거든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명도 전에 한 가지 서류 작업을 먼저 하자고 하셨어요. 양육비 강제집행권을 명도와 같은 시기에 진행하면 효과적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일이지만 같은 흐름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서류 작업을 하다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과 마주쳤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남편의 양육비 이체 내역을 금융감독원 통해 조회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이상했죠. 남편이 매달 이체를 했어요. 끊기지 않고 꽤 규칙적으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첫 6달 이후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변호사님이 수신 계좌를 확인하셨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이 계좌 혹시 아세요? 이경아 씨 명의가 아닌데요. 계좌 명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박금순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무 말도 안 나왔고 머릿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정리되기 시작했죠. 남편은 매달 보내오고 있었어요. 그 돈이 저한테 오지 않았던 건 어머님 계좌로 먼저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체 시작 시점을 확인해 주셨어요. 세보미가 태어나고 7번째 달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통장으로 들어오던 게 끊긴 그 시점부터였죠. 저는 그 날짜를 보면서 세보미 수학 여행비가 생각났어요.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던 그날, 내용 증명 보내고 집행이 계속 막히던 그 시간들이요. 친정엄마한테 손을 벌렸던 날들이요. 세봄이 분유값이 없어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밤들이요. 그 시간 내내 어머님 계좌에는 돈이 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아서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다시 조회해 주셨어요. 결과는 같았죠. 이건 단순 차고 이체가 아니에요. 계좌 개설 시점이랑 이체 시작 시점이 거의 일치해요. 준비된 거였어요.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였다는 거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면서 천장을 잠깐 봤어요.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는 그 이상한 감각. 너무 커서 감정이 오히려 얼어버리는 느낌이었죠. 세봄이 아팠던 날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열이 나는 애를 안고 버스를 타고 소아과 가면서 진료비 계산하던 제가 택배 부업 뛰던 그 겨울이 자꾸 겹쳐졌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사안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딱 한 가지만 정리되면 됐죠. 이걸 어떻게 쓸 건가가 아니라 언제 쓸 건가의 문제였어요. 명도 집행일. 그 자리가 가장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변호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명도 당일까지 이 내용은 상대방이 모르게 해달라고요. 선생님이 잠시 저를 보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단단히 준비하겠다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세보미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엄마가 차려줄게. 라고만 했죠. 세보미가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마트에 들러서 세보미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샀어요. 장을 보면서 이상하게 손이 가뿐했어요. 18년치 무게가 숫자로 확인된 순간 오히려 발걸음이 더 단단해진 기분이었죠. 날짜 확정 이후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일주일에 2번씩 만났어요. 명도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첫 번째로 정리한 건 남편의 이체 내역과 어머님 계좌 수신 기록 대조표였어요. 이체가 시작된 날짜, 금액, 수신 계좌, 그 계좌 개설 시점까지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문서가 나왔을 때 저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죠. 숫자로 나열된 18년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감정으로는 오래전에 정리한 줄 알았는데 저 합계 금액 옆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저렸죠. 두 번째는 18년치 양육비 미수령 법원 기록이었어요. 제가 냈던 이행 신청 기록, 집행이 무산됐던 기록, 그 사이 남편 명의 재산이 이전됐던 등기 기록 4번까지 묶으니까 서류가 꽤 두툼해졌죠. 변호사 선생님이 그 묶음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기록이면 형사 고발 시 혐의 입증에 충분해요. 횡령이랑 양육비 미지급 2건 동시에 갈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형사 고발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는데 무섭다기보다는 이게 맞다는 확신 쪽에 더 가까웠죠. 세 번째 서류는 낙찰 확정 영수증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접수증이었어요. 이 집이 이제 법적으로 제 소유라는 걸 증명하는 문서들이 손에 쥐어지니까 그제서야 정말 실감이 났죠. 명도기일 통보는 법원에서 어머님한테 직접 발송됐어요. 어머님이 그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지 저는 굳이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변호사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냈어요. 명도에 불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줄 알았다고 했어요. 쉽게 나올 뿐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의 신청은 절차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낙찰자의 소유권이 이미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라 법적으로 버틸 여지가 없다는 거였죠. 그 무렵 남편한테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제발 이러지 마. 나랑 엄마 어디 갈 데도 없어. 답장은 하지 않았죠. 세보미가 그 무렵 제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제가 말수가 더 줄었고 퇴근하고 나서도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세보미가 제 방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더니 제 옆에 앉아서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죠. 엄마, 나 그 집 얘기 좀 해줘.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말고 그 집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세보미 얼굴을 봤어요. 이 아이가 이 질문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까 싶었죠. 저는 천천히 얘기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 남편의 안일함, 그 겨울바람이 차가웠던 것까지요. 세부미는 중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나서 한참 뒤에 입을 열었죠. 나 그때 기억은 없는데 엄마가 나 꽉 안고 있었던 건 느꼈던 것 같아.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삼키면서 세범이 손을 꽉 잡았죠.
세범이가 또 물었어요. 엄마, 그럼 나 아빠 양육비는 진짜 한 번도 안 왔어?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직 다 말할 준비가 됐나 스스로한테 물어봤는데 세범이의 눈빛이 이미 뭔가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죠. 첫 6달 이후론 한 번도 안 왔다고 했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 이상은 묻지 않았죠. 그날 밤 세범이가 잠든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파일을 다시 꺼냈어요. 이체 대조표 첫 장을 펼치는데 세범이 수학 여행비 납부 안내 문자가 왔던 날짜가 이체 기록 사이에 끼어 있었죠. 그달에도 어머님 계좌에는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잠시 있다가 파일을 덮었죠. 명도기일 전날 밤 저는 일찍 자려고 누웠어요. 눈이 쉽게 감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빠르게 잠이 들었죠. 눈을 뜨니 새벽 5시였어요. 알람보다 2시간 빨랐지만 더 누워있을 이유가 없었죠.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커피를 끓였어요. 창밖이 아직 어두웠는데 조금씩 밝아오는 하늘을 보면서 오늘이구나 했습니다. 파일을 가방에 넣었어요. 변호사 선생님 연락처를 다시 확인하고 집행관 연락처도 저장해뒀죠. 세봄이 방문 앞에 잠깐 섰어요. 자고 있을 텐데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이면서 그래도 문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현관으로 나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18년 전 그 겨울 현관문 소리와는 달랐죠. 이번엔 제가 먼저 여는 쪽이었으니까요. 집행관 선생님과 변호사 선생님을 만난 건 그 집 골목 입구 편의점 앞이었어요. 두 분 다 이미 나와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셋이 나란히 골목을 걷는데 발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18년 전에도 이 골목을 걸었는데 그때는 세보미를 안고 나오는 방향이었죠. 그 집 앞에 서자 변호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시면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거 들으세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초인종이 손가락을 올리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고 눌렀죠.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가까워지다가 멈췄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다시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명도기일 집행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연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었어요. 남편이었죠. 18년이 지난 얼굴이었어요. 머리가 많이 빠졌고 살도 쪘는데 저를 알아보는 순간 그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경아야, 네가 여길 왜? 저는 그저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앞으로 나서며 명도집행 서류를 내미셨죠. 낙찰자 이경아 씨의 대리인입니다. 오늘 법원 명도 집행기일로 이 주택의 명도를 진행하러 왔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한 줄을 읽더니 문을 더 열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여기 살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때 안쪽에서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얼굴이 굳어버렸는데 그 눈빛만큼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죠. 네가 여기 왜 와?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남편이 어머님 옆으로 붙어 서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경아야, 제발 이러지 마. 어머니가 갈 데가 없어. 우리 예정도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예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법적으로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웃기고 있네. 반지하에서 애 끌어안고 꼴사납게 살더니 이제 와서 집주인 행세를 해? 그 반지하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머님 덕분이에요. 덕분에 절대 질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칫했어요. 남편이 그 틈에 다시 끼어들었죠. 야, 그래도 나 너한테 양육비 꼬박꼬박 보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기다리던 말이 나왔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이체 대조표가 들어있는 첫 번째 장을 펼쳐서 남편과 어머님 앞으로 내밀었죠. 당신이 매달 보낸 양육비 18년치 다 어디 갔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어머님 계좌로 들어간 거 제가 다 확인했어요.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래, 내 통장에 현금을 많이 넣어둘 수가 없어서 항상 엄마한테 보냈었고, 엄마가 당신한테 매달 이체했잖아. 그때 어머님이 시선을 피하셨어요. 남편이 서류를 더 내려보다가 목소리가 달라졌죠. 어머니, 내가 경아한테 보내라고 돈 드렸잖아요. 어머니도 매달 보내고 계신다면서요. 그건 일단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다. 매달 보내면 허투루 쓸까봐 내가 맡아서 관리한 거라고. 세봄이 분유값이 없어서 친정엄마한테 손 벌리던 날도 빼돌리고 계셨고요. 수학여행비 못 내서 담임선생님한테 연락 오던 날도요. 남편이 서류를 손에 든 채로 어머님을 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냥 서 있었는데 그 표정이 뭔가를 직감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어머니, 그럼 그 돈 지금 어디 있어요? 18년치가 여기 다 쌓여 있으면 지금 어디 있냐고요. 그 정도 돈이면 이 집 경매까지 안 갔어도 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남편 얼굴이 굳어가고 있었죠. 그게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다니까. 어머니! 남편이 소리치자 그제서야 어머님은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끝내 대답했어요. 아유, 그래. 거 주식 좀 들어놨었는데 다 말아먹었다. 아주 그냥 그때 사촌이 한 얘기만 아니었어도 그 돈은 그대로 있었을 텐데 다 그 썩을 사촌 집안 때문이야. 주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리더니 그대로 소파 쪽으로 가서 주저앉았죠. 날렸어요? 내가 18년 동안 보낸 돈을 주식으로 다 날렸다고요? 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불린다고 한 거야. 더 모아서 한꺼번에 주려고 했다고. 내가 뭐 나쁜 마음으로 한 줄 알아? 남편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얹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한테 남편이 가여울 이유도 없었고 그렇다고 통쾌할 이유도 없었죠. 어머님이 이번엔 저한테 방향을 틀었어요. 그 돈은 어차피 네가 받을 자격도 없어. 도망간 사람이 무슨 양육비야? 그 말씀 법정에서도 꼭 해주세요. 녹취 중이에요. 어머님 눈이 커졌어요. 저는 가방 안쪽을 가리켰고 어머님 시선이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왔죠. 이게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어머님이 손을 들어 제 뺨을 치려고 움직였어요. 집행관 선생님이 순간 앞으로 나서면서 막았죠. 진정하세요. 지금 공무 집행 중입니다. 어머님이 막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나이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굴을 감싼 손을 내리지도 않았고 어머님을 향해서도 저를 향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봤어요. 18년 전에도 저 사람은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오늘도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게 이상하게 슬프지도 않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어머님 옆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가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짐은 오늘 안으로 빼주셔야 해요. 어머님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를 한 번 더 봤는데 그 눈빛 안에 분노와 수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굳이 구분하지 않기로 했죠. 저는 현관 앞에 서서 18년 전 제 짐박스가 이 현관 앞에 쌓여 있던 걸 잠깐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오래 하지는 않았죠.
지금 이 순간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짐을 싸는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어요.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중간중간 울음 섞인 숨소리까지요. 남편은 그 내내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가끔 손으로 얼굴을 훑는데 저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그 공간을 바라봤어요. 18년 전에는 이 거실에서 밥을 먹으며 나의 터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가구도 벽지도 다 달라져 있었죠. 그 사이에서 달라지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어머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것. 그건 18년 전이랑 똑같았죠. 어머님이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오셨어요. 복도를 지나오면서 저를 보지 않으려 하셨는데 현관 앞에서 결국 눈이 마주쳤죠. 이 늙은이 집에서 내치니까 이제 속이 후련하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차갑게 돌아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선택이 있는 건지요. 솔직히 마음은 뜨겁지 않았어요. 그래도 70대 노인이 짐을 들고 길바닥에 서 있는 건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죠. 당장은 갈 곳 없으시면 제가 원룸 하나 알아봐 드릴게요. 보증금은 저 사람이 부담하는 걸로 하시면요.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자존심은 상하는데 그렇다고 거절하기엔 선택지가 없는 얼굴이었죠. 그게 무슨 은혜냐?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원룸 하나 얻어주는 게 은혜야? 은혜라고 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최소한의 사람이고 싶어서요. 어머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뭔가를 꺼내려다가 멈추신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님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어요. 어머님, 세봄이 분유값 없어서 헤맬 때 어머님 계좌에 그 돈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냥 캐리어 손잡이를 더 꽉 쥐고 있었죠. 남편이 그제야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다가오더니 제 앞에 서서 우물쭈물하다가 겨우 꺼냈죠. 나는 진짜 몰랐어.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줄 몰랐다고.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었죠. 알아요. 근데 몰랐다는 게 세범이한테 생긴 일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당신이 그동안 깊은 관심 한번 주지 않았다는 것도 변하지 않고요. 남편이 끄덕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죠. 변호사 선생님이 남편한테 서류를 건네셨어요. 양육비 강제집행 관련 서류였는데 남편은 그걸 받아들고 서명란을 오래 내려다봤어요. 사인하면 급여 압류 들어오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서명을 했어요. 저항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죠. 변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형사고발건은 제가 이번 주 안으로 접수하겠습니다. 횡령 혐의는 충분히 성립돼요. 어머님이 그 말을 들으셨어요. 횡령? 고발? 나를 고발한다고? 어머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만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한 번 더 소리를 높이려다가 집행관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자 멈추셨어요. 그냥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셨죠. 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나가셨어요. 남편이 그 뒤를 따라 나가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는데 저는 그 눈빛을 오래 붙잡지 않았죠. 문이 닫혔어요. 집안이 조용해졌고 저는 그 거실에 잠깐 혼자 서 있었죠.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울고 싶지도 않았고 웃고 싶지도 않았는데 발이 그냥 현관 쪽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집을 나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18년 전에 세보미를 안고 나오면서 뒤를 보지 않았던 그 현관문이었죠. 이번엔 봤어요. 보고 나서 발걸음을 돌렸죠.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세보미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2번 가고 바로 받았죠. 끝났어? 응, 끝났어.
세봄이가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괜찮은 거지? 저는 하늘을 한번 보고 나서 대답했어요. 가볍다, 봄아. 세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짧고 조용한 웃음이었는데 그 소리가 그날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소리였죠. 그 이후로 정리는 빠르게 됐어요. 양육비 강제 집행은 남편급여 압류로 진행됐고 어머님 횡령권은 형사 고발이 접수됐죠. 어머님은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선임 비용을 남편한테 손을 벌려서 충당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재판은 길어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죠. 그 집은 전세를 놓았어요. 세범이한테 거기 살겠냐고 물었더니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우리 살던 데서 계속 살면 안 돼? 난 거기가 더 좋은데. 저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이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받는 전세 수익으로 세봄이랑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비행기 안에서 세봄이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혼자 웃더라고요. 엄마랑 여유롭게 좋은 구경하니까 너무 좋아.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조금 났어요. 세봄이는 못 본 척 창문 쪽을 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가도 빨개져 있었죠. 저는 지금 조용히 제 삶을 살고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고 누군가를 함부로 기만하지 않으면서요. 가끔 그 골목을 지날 일이 생겨요. 18년 전 세봄이를 안고 걸어 나오던 그 길인데 지금은 그냥 동네 골목이에요. 무겁지 않아요. 그게 제가 이 이야기에서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세봄이가 요즘 저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엄마, 나 엄마 딸이어서 다행이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겨울 현관문 앞이 잠깐 스쳐요. 그리고 그 다음엔 다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죠. 저는 지금에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이경아 씨의 사연을 함께 들으셨어요. 18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면서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짐을 지게 되는 날이 오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밤이 찾아오죠. 그럴 때 이경아 씨가 그 반지 앞방에서 세범이를 재워놓고 경매 교제를 펼쳤던 그 새벽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 황혼의 편지함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오래 혼자 안고 계셨던 이야기, 이제 여기에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